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위원회가 다음 주에 로버트 허 특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오디오 테이프 제출을 거부한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에 대한 모독 혐의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스콘신주 공화당, 라이트팩 등 위스콘신주에서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소송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오늘 교내 반이스라엘 시위를 처리하지 못하고 하마스 지지자들에게 통제권을 줬다면서 컬럼비아 대학교 이사회의 미누슈 샤픽 총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ABC 뉴스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에서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다자구도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형사재판을 감독하는 판사가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위반한 혐의로 10번째 법정 모독죄를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트럼프를 투옥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하원 의장의 해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 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전쟁에서 패할 경우 미국이 파병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 그리고 로버트 쿠퍼님 저희한테 또 후원금 우편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달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 보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뉴스앤포스트를 지속시켜주는 힘이 바로 여러분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드디어 이제 뉴포 응원단이 30명이 본격적으로 넘었기 때문에 뉴포 응원단 우리 멤버들을 위한 별도의 콘텐츠를 조만간에 좀 마련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좀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뉴스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협력해 주실 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락 기다립니다.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신 화장품 대박 세일! 후 품목 20% 대박 세일! 환유 보액 세트, 청기단 왕호 세트, 청기단 앰플 세트, 공진양 인양 세트, 공진양 설 미백 세트, 공진양 수연 세트, 공진양 군 자양 세트, 진유향 세트, 화율 밸런서, 화열 에센스, 화율 로션, 화연 크림, 화율 크림, 인양 크림, 인양 밸런서, 인양 에센스, 인양 로션, 인양 아이 크림.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위원회가 다음 주에 로버트 허 특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오디오 테이프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은 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에 대해서 의회 모독죄 혐의를 적용할 것을 지금 예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 사법위원회는 5월 16일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위원회는 갈랜드가 녹음 파일을 건네달라라는 소환장을 2번이나 거부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근인 4월 25일에는 법무부가 서한을 통해 테이프의 오용 가능성과 공개에 대한 합법적인 입법 또는 탄핵 목적의 결여에 대해서 우려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걸 보여달라는 이유가 뭐냐, 탄핵하자라는 데 써먹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오디오 테이프를 왜 달라고 하느냐, 이미 녹취록이 텍스트로 만들어져서 위원회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은요, 이 테이프가 서면 녹취록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중대한 맥락과 뉘앙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디오를 직접 들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짐 조던 사법위원장과 제임스 커머 감독위원장은 갈랜드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디오 녹음이 목소리 톤, 속도, 억양, 언어적 뉘앙스, 그 기타 특이성 등을 포착하는 독특하고 귀중한 정보 매체다라고 편지에다 써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글만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들어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글로는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됐으나 직접 소리를 들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화당원들은 또 허 특검이 바이든이 어떤 법적 절차에서든 동정심이 많고 선의의 노인이지만 기억력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기밀 문서를 잘못 취급한 혐의로 원래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지 직접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냥 로버트 허 특검의 결론을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녹음된 인터뷰 오디오 파일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이 갈랜드에 대해서 모독죄를 통과시킨다면 이는 역사상 4번째로 내각 구성원에 대한 판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에릭 홀더 법무장관 그리고 빌 바 법무장관이 이렇게 의회 모독죄로 기소가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윌버 로스 전 연방 상무부 장관도 기소가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요. 의회 모독죄 혐의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검찰에 의해서 형사 회부가 되고요. 검찰은 법무부 장관인 갈랜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과거에 홀더나 바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속한 부서에서 이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기소를 검토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랜드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의회 모독죄로 의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 조던 위원장은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든의 대필 작가 마크 주어니처의 변호사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요, 이 루이스 프리먼이 3월 22일에 처음 소환장을 받았던 문서, 그것을 넘겨달라. 그 언제까지 넘겨달라냐면 바로 이달까지 넘겨달라라고 정합니다. 5월 20일까지 넘겨달라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 프리먼은 4월 12일에 사법위원회가 요구하는 문서 제출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제기된 이의는 이 의회에서 받아줄 수가 없다. 그거는 의회에 소환 안 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또 조던 위원장은 답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조던은 이 프리먼에게 5월 20일까지 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 적용과 같은 추가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그 탄핵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각종 증거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수집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이 의회의 조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똘똘 뭉쳐서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싸고 또 싸매고 의회에서 아무리 소환장을 보내도 안 된다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게 조 바이든이다 보니까 정권을 쥐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조사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랬던 말았던 상관이 없이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의회가 의회 모독죄를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그걸 가결시킨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역사의 4번째가 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의회 모독죄를 당하는 캐비넷 멤버들이 유독 2010년대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나오고, 그만큼 이 연방 정부의 수장들로 임명을 받은 내각 멤버들이 정치적으로 꽉 얽혀져 있는 모습들, 어떤 그 독립적인, 객관적인,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딱 얽혀져서 팀워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지난 10여 년 이상 계속 이러한 일들이 쌓여왔고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양극화하고도 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계속 싸움이 더 깊어져가는 그런 문제들로 이어져가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과연 가능하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면 탄핵 자체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탄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대체 뭘 어디까지 잘못했는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러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들이 이러한 보도를 오늘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 측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그 휴전안을 이스라엘이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마스는 오늘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서요,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의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고위 관리는 하지만 아직 휴전이 성사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측은 아직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마스가 중재자의 휴전안을 수용했지만 이제 공은 이스라엘 점령 세력에게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하마스 쪽에서는 휴전을 받아들였는데 이스라엘은 휴전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이러한 논리가 지금 나오게 되는 계기를 하마스 쪽에서 마련한 겁니다. 하마스 관리인 타헬 알 노노는 수용하기로 한 휴전안에 휴전, 재건, 피난민의 거주지 복귀, 그 다음에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는 하마스 협상단이 7일 이집트 카이로에 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부지도자인 칼릴 알 하이야는 알자지라 방송에 출연해서요, 휴전은 42일씩 3단계로 진행이 될 것이다. 2단계 휴전 중에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1단계 휴전 중에서는 이스라엘 민간인 석방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철군을 하는 것이고, 3단계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죄수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1, 2, 3단계 과정을 지키게 되고, 각 단계들은 42일씩, 그러니까 6주간에 걸쳐서 매 단계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마스의 휴전 제안 수용 발표가 이스라엘 군의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위한 수순으로 민간인 소개령을 내린 가운데 나왔다라는 지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라파를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기로 이미 다 결정을 했고, 저희가 뉴스 시작하기 전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 이미 공격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라파가 무너지면
그럼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전체적으로 아랍권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라파가 공격을 받기 전에 하마스가 이 휴전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온 것이고요. 그럼 하마스 입장에서는 그 수용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실제로 휴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정도 휴전안은 우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렇게 휴전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꼼수다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쪽의 입장입니다. 뭐냐면은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완화된 이집트 쪽 제안을 수용을 함으로써 공을 이스라엘 쪽에 넘겼다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휴전이 안 되는 거는 하마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이다라는 국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같은 꼼수를 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라파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계속 깊어가고 있는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별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블링컨 국무장관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열심히 이스라엘 군 사령부 측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스라엘 군에서 미국 군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거를 그냥 듣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국무장관이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있지만은 사실 성과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성과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아랍권 국가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믿지 않습니다. 카타르하고도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해주겠다고 나선 나라들이 사실 이스라엘을 설득할 힘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설득할 수 있는 나라가 나서려면은 좀 더 다른 나라, 뭐 아브라함 어코드 협정을 맺은 나라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움직여줘야 가능할 것인데 지금 사실 누구도 나서기를 지금 껄끄러워하는 모습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하마스는 테러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하마스 테러 집단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지원해 주는 것은 미국의 적국인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가 테러를 벌인 거였고 그 테러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무조건 막자라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위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요, 지금 때 아닌 드랍박스 논쟁이 이제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요. 이것이 다시 지금 불거진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죠. RNC하고요. 위스콘신 주 공화당 그리고 라이트팩이라는 이 보수 정치활동위원회 이 세 곳이 위스콘신 주에서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소송에 지금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드랍박스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위스콘신 주에서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합법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신해서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나섰다라는 것인데요. RPW 혹은 이제 그리고 라이트팩과 같은 이런 그 우파들을 위한 정치활동위원회들, 선거기금 모으는 이 위원회들과 함께 지금 위스콘신주 대법원에다가 아미쿠스 브리핑을 냈다. 그러니까 우호 의견서라고 이제 번역을 저희가 할 수 있겠죠. 지금 소송에서 피고 측, 그러니까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을 두둔하는 성명서를 보낸 겁니다. 자료들을 보내고요. 근데 이게 이 청원서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법관들한테 판단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오늘 성명이 나왔는데요. 마이클 와틀리 RNC 의장은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불과 2년 전에 결정된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해서
그 시도로 인해서 법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미 위스콘신 주민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서둘러 선례를 버리고 부정과 사기에 취약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드랍박스를 이용하는 과거의 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이 드랍박스 안 쓸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2020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22년 선거에서는 드랍박스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이 드랍박스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누가 결정한 것이냐 알고 봤더니 위스콘신 주 의회에서 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위스콘신 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가? 물론 선거 세칙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 수는 있겠으나 드랍박스 설치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가?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드랍박스를 대체 투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권한이 없다라는 판결이 이미 위스콘신 주에서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위스콘신 주의 고등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왔고요. 당시에 4대 3으로 가까스로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 법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입법부만이 그러니까 주의회만이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통한 부재자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선거위원회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재자 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시스템 어디에도 투표용지 드랍박스가 등장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의 투표용지 드랍박스 승인은 불법이다. 이게 지난번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2022년에 나왔던 판결이었는데 2023년 4월에 상황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밀워키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였던 자넷 프로타시에비츠라는 사람이요. 프로타시에비츠라는 이분이 위스콘신 대법원의 공속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가 이게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진보 성향이 다수가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7월에 이렇게 위스콘신 주의 대법원이 진보 성향이 다수인 것으로 구성이 바뀌고 나니까 그 유명한 엘리아스 법률 그룹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법원 쪽에다가요. 자, 엘리아스라는 변호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 쪽의 선거대책 관련 소송은 이 엘리아스 쪽에서 다 맡고 있죠. 엘리아스 법률 그룹이 투표용지 드랍박스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이 Priority USA 위스콘신 은퇴 미국인 연합 그리고 한 유권자를 대신해서 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위스콘신 주 민주당 주지사 토니 에버스와 법무장관 조시 코울은 주 대법원에 투표용지 드랍박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저스터뉴스가 이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스콘신 주 같은 경우에 주 의회에는 공화당이 좀 다수인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주 정부를 이끄는 것은 또 민주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옥신각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 대법원의 이 구조가 좌파 쪽으로 살짝 기우면서 이러한 변화가 작년에 벌어지면서 민주당이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소송을 내는 바람에 이 소송이 다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전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아주 전적으로 이 소송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 소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결국 전국에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드랍박스라는 거 이게 지금 뭐 벨럿 하베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사전 투표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뭐 2000 뮤즈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은 선거판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사용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을 주의회가 하는 거면은 할 말이 없는 건데 사실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이 그 결정을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버렸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네 마음대로 그걸 결정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지금 논란인 것이어서 일단은 고등법원에서는 불법이다 했는데 과연 위스콘신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전쟁에서 패할 경우 미국이 파병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기사의 제목을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뽑았냐 하면요. 미국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뽑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버한 이야기이고요. 실제로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가 CBS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론인지 개인의 생각인지 그건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BS의 시사 프로그램인 60 Minutes 60분에 인터뷰하면서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군인으로 미국이 그 전쟁에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들어가야 됩니까?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보고 싶은데 이는 연방의회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편향 언론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혈세가 들어가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좌편향 언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면요. 우편향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합니다. 물론 이제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우크라이나 지원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푸틴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지지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러시아를 지지해왔던 것은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역할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러시아를 생각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나토에 들어가는 그 해외 원조 부담을 미국이 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 물구멍들, 돈구멍들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호 관계를 좀 쌓아가는 방향의 정책을 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정책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트럼프 의원들 그리고 강성 우파 의원들 중에서 그런 러시아와 오히려 관계를 잘 가지는 것이 여러모로 미국 정세에도 그렇고 국제 정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은 전혀 생각이 다르죠. 민주당 쪽은 나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이 회원국들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러시아하고 직접 전쟁을 벌여야 되는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토에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참전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참전해야 됩니까? 미국이 참전했다가는 러시아랑 미국이랑 직접 단판을 뜨게 되는 그러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와 서방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한다는 것은 핵 보유국들 사이의 교전이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핵전쟁, 또 다른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발언은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일 또다시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후에 나왔다라고 이제 언론들은
짚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파병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린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고 사람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상군 투입도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연결시키니까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나토가 뭐 이런 식의 해석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나토가 지상군 투입하겠다 그러면 동맹인 미국도 나토 회원국가 뭐 인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참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설명. 만약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미국도 자연스럽게 파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다 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 거는 그냥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파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론들이 이 지도자들, 리더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말한 거 그대로 딱 전달해 놓고 해석은 언론사들이 자기네들이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해서 막 확대를 해 놓으니까 그러한 보도 내용들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냥 언론사가 해석해 놓은 것이 마치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지금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혼자서 인터뷰할 때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미국 연방 하원에서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대다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실수들을 언론들이 지금 많이 범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언론 보도 접하실 때에는. 그리고 공화당 내의 친푸틴파 탓이다라고 지금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친푸틴파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푸틴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생긴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활용도, 그러니까 러시아를 잘 활용을 하면 국제 정세에 어떤 도움이 되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푸틴 개인을 추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트럼프가 판단하기에는 러시아를 이용했던 것처럼 김정은을 잘 구워 삶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하고 쿵짝짝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 안 좋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 어디까지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떠한 것이 더 득이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 과거의 미국 행정부들이나 외교관리들 그리고 과거의 백악관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상당한 고난도 상상을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따라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트럼프가 훨씬 더 고단수의 높은 수를 쓰기 때문에 그걸 못 따라오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지금은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비 올리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김정은과의 다시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푸틴과의 만남, 시진핑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분쟁도 막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끝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 때는 생각을 바꿨죠. 이스라엘과 아랍권을 화해시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어코드라는 평화협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아랍 국가가 한두 개도 아니고 4개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그 정책 방향,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트럼프 시대에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그 전에 이런 발상 전환을 못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었고 하지만 다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이해하고 적응하는 그러한 관료들이
이제 팔로우업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의 기대치이고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연방의회는 지난달에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가결된 대규모 원조 금액입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신인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을, 구소련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토 동맹국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소련을 재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리독립했던 국가들이 도저히 분리독립한 형태로 운영되는데 힘들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흡수합병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러시아 국민들의 한 7, 80%는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 있는 것이죠. 그는 러시아가 이웃 그루지아를 침공한 후 멈추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반도 점령도 마찬가지였다라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을 전쟁 광 이렇게 지금 묘사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다. 안타깝지만 사실 지금 전쟁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 광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미국의 네오콘, 전통적인 네오컨서버티브 신보수주의자들 세력하고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결탁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방산산업 복합체를 계속 유지시키고 키우는데 거기에만 돈이 잔뜩 들어가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지금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가 부담, 세금 부담 등등으로 지금 서민 경제는 지금 파탄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지나가면은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한 지도자들인지. 국제사회에서 에헴하고 체면 떨고 잘난 척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가를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좀 똑바로 바라보아야 하겠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5월 6일) 월요일 NMP 뉴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